청년들께 정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유성갑 후보, 조승래 후보와 함께하는 현문연답 바로 청년들께 정문 앞에서 자유롭게 듣고 말하는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 국회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 조승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제가 이런 자리를 좀 제안을 드렸던 것은 사실 유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후보자가 계속 혼자만 떠들어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보에 대한 자세한 얘기나 검증은 TV토론 같은 걸 통해서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TV토론이라는 것도 제한된 시간에 그냥 각자 자기 얘기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선출직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시민들 앞에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시민들 앞에서 질문과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런 자리를 제가 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별히 국회의원은 우리 유성구민을 대표해서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뭐 정보통신 업무부터 과학기술 업무, 또 요즘은 반려동물의 업무, 뭐 농촌 문제, 외교 안보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국민을 대신해서 의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문연답이라는 현장에서 묻고 현장에서 답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새로운 형태의 유세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드려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오늘 뭐 어제 원래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오늘로 늦춰졌는데 오늘도 날씨가 좀 협조를 안 해주긴 하네요. 그러나 어제보다 훨씬 괜찮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룰을 정하는데 질문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질문을 좀 축약하셔가지고 한 2분 정도 남짓 질문으로 해주시고 저도 마찬가지 2분이나 3분 정도 이내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많은 주제를 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제가 짧게 한 3분 정도 제가 모두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큰 전환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전환이냐? 우리 흔히 기후위기, 기후변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후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기후전환 시대. 두 번째로 여기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 자체가 디지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자동차를 막 돌아다닙니다만 전기차가 부쩍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에너지 전환의 시대예요. 이렇게 다양한 전환기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 그 다음에 또 우리한테 주어진 여러 가지 위험 요인과 위기 요인들도 있어요. 어떤 위기가 있느냐?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 인구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과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그 민생의 위기가 하나 있을 거고, 그럼 또 뭐가 있을 거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면서 지방 소멸의 위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다양한 위기 속에 우리는 우리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국가는 어떤 걸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하나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필요하냐? 수도권과 지방, 디지털과 아날로그, 어르신들과 아이들, 사람과 동물, 속인 사람과 주변 환경, 이 다 공존과 상생을 해야 되는데, 공존과 상생을 하려면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공존과 상생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또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런 큰 전환, 위기, 공존과 상생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철학적 해석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 정책적 대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질문을 반복하면서 제가 답변을 하게 되면 알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7월 19일자로 그 정보통신공사 그 설비와 관련해서 그 안전관리나 유지보수 업무를 제대로 이제 못할 경우에는 이제 이 과태료 처분하는데 300만 원이 너무 약하다. 그러니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지난번에 목격하신 것처럼 작년에 카카오톡이 재작년에 먹통이 생겨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보통신 설비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그게 다운이 되면 그거 자체로 그냥 나훈아 그냥 텔레비전 수상기 하나 멈추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주 그 영향력이라는 건 매우 크단 말이죠. 이렇게 중차대한 상황인데 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너무 약하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엄격하게 정보통신 설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바꿔가지고 카카오톡 방지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 후송입법을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뭐 300만 원 과태료 내고 말지 뭐, 이건 실효성이 없으니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태료를 좀 높인다든지 아니면 누적된 과태료를 적용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입법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올해 이제 그 2월달 중대재해 사용법이 50년 미만 저쪽 뻥뻥 나가. 법이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업원 숫자, 근데 노동자들 숫자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그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최근에는 이제 50일 미만 이제 적용되는 게 유예 기간이 풀리면서 이제 기본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두 가지 요구가 있었어요. 하나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거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뭔가 좀 대책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원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게 두 가지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이 노동부가 그 중소기업에게 실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청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자, 근로자들에게 뭔가 좀 제대로 된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 교육은 실제로 기업이 혼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소기업부나 이런 데서 기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지원들을 좀 해달라. 그게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법률적 조언 같은 것들을 좀 충실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조금 부족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시행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시행을 하면서 그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그 중대재해 그 청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거는 무슨 처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지원을 위한 기관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고,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에 사실은 사각지대에도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좀 노력을 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이들의 안전망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공제회 지원에 관한 법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거 두 가지를. 예, 지금 이제 소극장협회 회장님이신데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지금 이제 전기요금이 교육용 전기나 농업용 전기 같은 경우는 감면 혜택을 주는데 우리 이제 소극장 같은 공연 시설에 대한 감면 혜택이 없다. 지금 이제 박물관이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있는데 공연장은 없다. 그걸 해달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 문제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아마도 공연장이라는 것이 그 뭐 어쨌든 영리 활동을 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입장료를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장
그 단위를 그러니까 대극장, 소극장 구분을 해서 적어도 소극장에 대해서 우선 적용을 한다든지 규모에 따라서 일단 그걸 하나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근본적으로는 요즘 그 어떤 논의가 되고 있냐면 그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라는 것을 지난번에 법이 바뀌면서 그게 도입이 돼요. 왜 그게 도입이 됐냐면 보통 이제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드는데 발전소는 대부분 지방 아닙니까? 그리고 해안가. 예를 들면 대전은 발전소가 사실 열병합 발전소 같은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저 시골에 예를 들면 충남 당진, 서산, 뭐 태안 뭐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뭐 차등 요금제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감면 혜택을 주는 범위와 영역을 문화예술이라는 공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봐서 우선은 소극장부터 시작하되 점차적으로 넓혀 나가는 방식으로 고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그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예산은 2023년에 31조 1천억에서 2024년도는 26조 5천억, 4조 6천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R&D 예산이 삭감됐는데 조승래 너는 R&D 예산 삭감되고 6천억 국회에서 증액되는데 어떤 역할을 했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R&D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그 너무 황당한 결과 5조 2천억이 삭감된 이 황당한 정부 예산안 소식을 접하고 저희들이 과학기술 현장과 함께 공동대책위를 만들어서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요구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최소한 한 2조 정도의 증액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제가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치고 그 엄동설안에 농성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뭐 TV 토론할 때 여당 후보는 뭐 6천억 겨우 그 증액에 동의했으니까 너도 책임 있다 저한테 얘기하던데 우리나라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심의 의결권만 생각하면 국회에서 증액하면 다 결정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헌법 57조에는 뭐가 있냐면 정부의 증액 동의권이 있습니다. 증액 동의권은 뭐냐면 국회에서 어떤 새로운 비목 예를 들면 뭐 자 조승래라는 이제 비목이 없었는데 새로 만들었다 쳐봐요. 그럼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비목을 만들 때도 그렇고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증액하려면 단돈 1원이라도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동의가 없으면 증액을 못합니다. 감액은 할 수 있어요. 감액은 국회가 다수당이 예결위 회의 거치고 예결위 전체에 통과시키고 본회의 올려가지고 예를 들면 600조짜리다 하는데 590조 10조 삭감하는 것은 국회가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0조짜리를 600조 1원 단돈 1원을 증액하는 것도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 예산안 통과될 때 혹시 나중에 한번 올 연말에 할 때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의결하기 전에 정부 대표가 나와서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이 나옵니다. 기재부 장관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정부는 정부 예산안과 달리 국회에서 논의해서 수정해 주신 새로운 비목과 예산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런 발언을 본회의장에서 반드시 얘기를 해요. 그 동의가 있어야 의장이 표결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당이 능력이 없어서 야당도 동의했다 이건 택도 없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우기고 주장해서 그래도 6천억을 그래도 올린 거예요. 어떤 그 점 하나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R&D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공약을 낸 겁니다. R&D 예산을 정부 예산의 5% 정도는
법제화해서 그러면 총량으로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660조 정도 되니까 5%면 뭐 53조쯤 되는 거 아니 33조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총액을 정하고 총액을 가지고 그 각 이제 항목별로 이제 편성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유성지사 설립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국민연금 지사 설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제가 제 공약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아무래도 이제 도안 신도시가 이제 조성된 지 그러니까 도안 신도시가 첫 번째 입주자들이 2010년도부터 입주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벌써 이제 14년이 됐거든요. 횟수 15년이잖아요. 그럼 거기 원시릉동, 상대동, 도안동 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벌써 형성된 인구만 해도 10만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도시죠. 근데 거기에 그 행정 수요는 참 많은데,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의 행정 수요를 하기 위한 뭐 동사무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고 있는데 국가 업무들, 예를 들면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우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해서 제가 이번에 공약을 걸기는 우체국 신설은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해서 공약을 못 걸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현장에 오셔서 제안을 해주시니까 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저기 땅도 아마 기재부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제가 제안하는 우체국, 우리 국민연금공단 그 기타 다른 시설들을 함께 집적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공공청사 개념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그 실제로 이제 건강보험공단도 그 부지를 물색하다가 물색하지 못해서 현재 지금 저 그 온천역 사거리에 보면 BYC 건물에 지금 임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건 아주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공사 발주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인정을 안 해요. 이거는 보고 나서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공사나 용역 같은 것들이 이제 발주를 할 때 발주 주체가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이 있잖아요. 공공이 있고 또 민간에 의해서 하는 게 있는데 공공의 경우에는 뭐 산재보험료라든지 그러니까 기타 경비들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말고 뭐 자재비 뭐 이런 거 말고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부담금들이 있잖아요. 그 부담금들이 다 법적으로 편성이 되는데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는 그게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민간 발주 공사는 그 일단 일하는 근로자들 측면에서 그렇고 그 수주받은 그러니까 공사 업체의 경우도 보면 그렇다고 그 법적인 비용이니까 안 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단가를 깎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흔히 이제 무슨 뭐 그 표준 원가 혹은 뭐 표준 품셈 이런 걸 적용함에 있어서 현재 상황에 맞게 그걸 적용할 필요성이 있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건 전 100%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정부가 이제 계속 그걸 봐주는 이유는 뭐 민간 부담을 좀 줄여둔다 뭐 이런 측면에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이제 뭐 영세한 발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약간 어떤 기금이나 무슨 공제나 이런 걸 통해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제도적으로 지원하면 될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다 그걸 수주한 업체한테 다 전가하는 구조로 간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보완을 좀 할 필요성이 있고 부담이 좀 된다면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적 대책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말씀은 그 뭐 전기통신공사뿐만 아니라 일반 그 전문 기술을 적용하는 전문 건설의 그 공사의 경우에 사실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행정 편의적인 측면에서 그냥 그걸 다 그냥 통합해가지고 통합발주 아니면 턴치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행정 처리하는데 사실은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 전문 건설업체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 공사의 질을 높이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왜냐하면 다 하도급으로 줄 텐데 그럼 결국 가격을 후려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통합 발주보다는 분리 발주, 전문 발주, 이게 사실 분리 발주라기보다는 가능하면 저 전문 발주라는 표현이 더 좋은,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전문 발주를 통해서 전문적인 업체도 성장하고, 그리고 그 공사의 질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은 뭐 조금씩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좀 조금 더 실효성 높도록 좀 해달라는 말씀 같으니까요. 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활동하시게 되면 어떠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실 거고, 아니면 주도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분은 이제 20대시고, 저를 지지하게 된 동기가 게임 때문에 지지를 하셨다고 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 이제 8년 하고 있고, 이제 재선 국회의원인데, 제가 국회에서 제일 먼저 만든 단체가, 게임 포럼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게임 포럼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그때 한 분 하고, 그다음에 게임 관련된 업체, 단체, 전문가들하고 게임 포럼을 만들어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많잖아요. 게임 중독이라든지 공부해야지 무슨 게임하냐 막 그래가지고 부모님도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래서 결국엔 지난번에 그 셧다운제가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게임이 문화예술 범주로 되고, 게임은 이제 문화예술입니다. 게임은 스포츠이자 문화예술이에요. 이제 다 끝났습니까? 다른 의원이 아까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반려동물들 보면 이제 집단으로 이렇게 양육되거나 뭐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 반려동물 연대에서 질문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내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하시죠. 예. 그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제안인데, 그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전환되면 서로가 맺는 관계가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과 주변 환경, 사람과 동물이 다 관계가 바뀌게 돼 있는데, 그러면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반려동물의 정체성을 어떤 걸로 규정할 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되어야 그걸 가지고 법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물복지법이다 그러면, 자, 반려동물이랑 반려동물의 정의가 무엇이냐? 법은 항상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철학과 가치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동물복지기본법에 있어서 우리가 동물이라는 존재를 생명권이 있는 존재로서 인정한다. 그런 이제 철학적 고민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뭐 반려동물을 막 대량으로 생산하는 일종의 공장이죠. 그런 것들이 생명권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동물복지기본법과 그 반려동물 생산 그걸 금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약으로 이미 건바가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한 공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2대 국회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질문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저 교촌동 일대에 160만 평의 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됐는데 그게 제대로 되는 거냐? 그거에 대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선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선은 지정이 돼 있고, 지정을 한다는 건 뭐냐면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땅도 사고 해야 되니까 지정을 안 하면 막 땅값이 막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지정을 해놓으면 어떤 개발행위 같은 것들이 안 되게 돼 있고, 어쨌든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였냐면은 사업자를 정하는 거였어요. LH가 사업자로 정해져 있고, 그러면 지금은 뭐를 하냐면 사업자가 산업단지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을 세워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승인을 받으면 이제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인데, 지금은 이제 계획을 세우는 단계다. 근데 이제 시민들한테 좀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그거 있었습니다. 대전시가 나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로 하겠다고 해서 반도체
특화 단지를 지정하는 것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됐어요.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산업단지가 시체 말로 꽝 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걱정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160만 평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냐, 28만 평은 충남방 지역 땅이거든요. 근데 충남방 지역 땅은 이제 거의 공업용지로 돼 있어가지고 땅값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LH나 국토부는 요걸 좀 빼고 하자. 포함해서 하게 되면 막 이게 보상가가 많이 올라갈 테니까요. 빼고 하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타산이 안 맞을 수 있으니 한 50만 평 규모로 줄여보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계획을 세우면서 규모가 정확히 정리하지 못한 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근데 이런 모든 문제를 떠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이 오는 거잖아요. 기업. 그래서 처음에 대전시에서는 반도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희망하고 있는 대기업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약간 좀 그게 좀 불투명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또 다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거기에다가 제2연구단지를 좀 하자.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이 컨셉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뭔 얘기를 했냐면은 얼마 전에 또 이장훈 시장 이런 말씀을 하시다고 제가 보도를 봤는데, 산업단지를 하려면 전기하고 물이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교천동 국가산업단지도 한 2기가 정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2기가 정도. 2기가면요 엄청난 큰 발전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발전소가 어디 있냐면은 그 뭐 울진 이런 데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그게 한국형 원전 APR 1800이라고 있어요. 그게 1.8기가짜리거든요. 그 엄청나게 큰 원전이거든요. 그거 하나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LNG로 하겠다 뭐 또 이런 또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발전소가 필요하다. 근데 발전소 부지가 한 2기가 정도 하려면 그것도 한 10만 평, 20만 평 필요할 거예요 아마. 그럼 그것 떼내고 이것 떼내고 떠나면 도대체 그러면 산업용지 분양할 게 뭐가 있겠느냐, 또 이런 걱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조금 불투명하고, 지금 대전시가 그래서 들어올 만한 희망 기업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산업단지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 그다음부터 진행을 하는 건데, 저는 늘상 얘기를 합니다. 되든 안 되든 빨리 됐으면 좋겠고, 안 되는 것보단 되는 방향으로 저도 도울 것이고요. 산업단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분양가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분양가가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분양가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렇다고 지역 주민들한테 보상금을 적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상금은 적절히 주면서도 분양가를 낮추려면 정부 지원을 많이 끌어와야 됩니다.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해서 분양가를 좀 낮추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민주주의는 대화와 토론이 없으면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분은 민주주의자가 아니고 독재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딱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뭐 다 사람들 감옥에 넣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토론과 대화가 없는 정치인은 그건 민주주의자가 아닌 겁니다. 얼마 전에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51분간 혼자만 떠들고 들어가셨어요. 질문도 없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또 환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또 전공의들이나 의사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 질문도 안 받고 자기 말만 하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래서 저는 늘상 이렇게 토론하는 것을 즐겨하고 또 질문받고 대답하는 것을 즐겨하는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해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질문하는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존중하니까 질문을 받죠. 민주주의는 대화지만 대화가 가능하려면 상대방을 존중해야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타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후보님 저기 누가 또 한 번 얘기하는데 그래도 대학 앞에서 이렇게 현문현답 하시는데 지방대학 소멸에 대해서도 좀 대안해 갖고 좀 한 말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저기 현수막에다가 제가 걸어놨고 제 첫 번째 공약 중에 하나가 국립대학 특별법을 만들겠다라는 걸 한 겁니다. 네, 충남대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사회학과 86학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서울대하고 충남대하고 차이가 뭔지 알아요? 학생들의 차이가 아닙니다. 교육비의 차이예요. 교육비. 서울대는 한 5천만 원 가량 1인당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국가가 주고 또 후원 쪽 받고. 근데 충남대는 2,30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2배가 넘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대를 비롯한 지역의 거점 국립대 또 한밭대 같은 지역 중심 대학들이 1인당 교육비를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 여건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학교의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그 대학 평가 순위가 금방 올라갈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국가가 국립대 재정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서울대 수준의 재정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걸 하기 위해 제가 국립대학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민주당이 또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충남대 학생 여러분 힘내시고 함께 화이팅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